안녕. 너무 가벼웠나? 오늘은 펜도 준비하셨네요. 이거 쓰면서 하려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뭐 펜을 들었어? 들었어요. 알고? 오늘은, 알고 있었나 봐. 그럼. 전세 사기. 요즘에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물어볼 게 많다면서? 거의 누구랑 대화하시는 거예요? 어, 혼자서 문답을 다 하시네? 당신이 물어봐 줘야지. 알았어. 전세 사기가 너무 음. 언론에서 여기 저기서 신문 방송에서 크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 그럼. 어떡해. 어. 2년 전, 3년 전 막 다 영끌한 젊은 애들. 그러니까. 큰일 뭐 났어. 빌라 왕이니 건축 왕이니 어. 이상한 왕 놈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음. 그런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나? 전세 사기도? 전세 사기를 치려면은 어. 여러 가지 수법을 동원할 수 있어, 보니까. 뭔데?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 5가지나 있어? 당신이 하는 거 4가지지? 내가 한 가지 더 내가 몇 발견했어. 가지를 아는지를 어떻게 알지? 욕심술을 하시나 봐요. 그래. 그러면 그 4가지, 그래, 4가지 뭔데? 내가 뭐 알고 있는데요? 뭐,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갭 투자하는 경우, 근데 이거 음, 갭 투자 사람들 많이 한다? 갭 투자 당신도 하려고 그랬잖아. 나는 못했지. 그 하고 마음은 싶다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 갭 투자하는 그 경우에,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일 뿐이고, 사실상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투자자들에 불과하고 사기 전세는 아니야.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그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이용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시가가 3억짜리 빌라야. 그 연립 빌라. 근데 기존 대출금이 2억이 있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출금이 없어 라고 속인다든지, 그러면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 시가 3억 이하의 돈 중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보통 요즘 사람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까 대출금이 2억이 있으면은 차액이 1억 정도 있는 거잖아. 부동산에 여력이 1억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1억을 넘어서는 금액, 1억이 됐든 혹은 그게 넘어서는 금액이 됐든 이 집의 시가를 뛰어넘는 정도의 전세금을 받아 챙기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근데 그걸 속나? 속을 수 있어. 왜냐하면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신축. 그 정확한 매매가 시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아. 자, 그러면은 중간에서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 정직한 사람 말고 이상한 사람들이 옆에서 바람만 살살살살 불어 넣어주면은 쉽게 속을 수가 있어. 더군다나 신축이라고? 신축 빌라기 때문에 이거는 비싸다. 주변 시세하고 달라. 더 비싸. 주변에는 다 그냥 구축. 그 3억짜리인데 구축은 3억인데 이건 4억 나가. 근데 기존 대출금 2억밖에 없으니까 2억까지 그 전세 보증금 내도 돼. 이렇게 꼬신단 말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시가가 3억이야. 꼬시면 넘어갈 뻔했어요. 나 그쪽으로 나가볼까? 연기를 잘하시네. 그리고 2번째는 뭐야? 근데 이제 첫 번째 경우에 그럼 그거를 이제 헤쳐나가는 방법, 안 걸리는 방법을 말해야 되지 않나? 안 싶은데 걸리는 방법이라니? 거기에 속지 않는 속지 방법. 않는 법. 그게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돼. 부동산 임차하려는 사람, 세입자는 딱 요것만 확인해도 돼. 어떤 거? 첫 번째는 기존 대출금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어떻게 그거는 확인해? 뭘로 확인해? 부동산 등기부.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떼어볼 수 있다. 아무나 띄워볼 수가 있어. 주소만 알면. 그렇지. 그리고?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면 띄워볼 수 있지. 그거 띄워서 두 번째. 보면 알 수 있지. 두 번째는 요즘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집주인 되는 사람이 소유자가 국세 지방세를 완납을 맞다, 했나. 맞다. 를 띄워볼 수가 있어. 그거 봤어. 띄워볼 수가 있어. 기사에 있었어. 그렇지. 이것도 확인을 미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해볼. 세무서. 세무서까지 가야 돼? 뭐 사이트 그거 들어가면 다. 되겠지. 사이트. 데 들어가면 안 되나? 그거는 이제 좀 약간 복잡해. 왜냐하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자세한 건 내가 이 다음 편에 또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존 임차인들이 또 있단 말이야. 한 건물에. 기존 임차인들의 전입일자하고 보증금을 확인해야 돼. 반드시. 다른 집 거를? 왜 그런 줄 알아?
어떻게 확인해? 이 경우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 여기에 속해. 그러니까 이제 3층짜리 이러한 그 건물이 있다고 쳐. 그 안에 한 층마다 뭐 5채씩 해서 15채가 있다고 쳐. 근데 이게 구분돼서 등기가 안 된 경우가 있어. 원래는 등기가 15개가 돼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의 등기밖에 안 된 경우가 있어. 집주인으로. 어머. 그런 거를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 아, 그게 다가구구나. 맞아. 그러니까 호실만 다세대는 다른 거지. 다세대는 다 따로따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고, 다가구는 이제 그러한 경우인데,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 여기에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보다 얼마만큼 일찍 들어와 있는지, 혹은 비어 있는 데도 있는지,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보증금 액수를 알아야 돼. 그렇지. 총 보증금 액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총 보증금 액수를 자기가 이걸 통해서 알아봤더니 30억이야. 근데 이 집의 시가가 이미 30억이 안 돼. 만약에. 아니면 대출금이 10억이나 20억 꽉 들어 차 있어. 그러면은 다른 임차인들이 먼저 다 받아가고 자기는 못 받겠지. 후순위가 되겠네. 후순위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전액 날릴 수가 있는 거야. 그것도 역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나와? 아니야. 요거는 아니야.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 주민센터 있지? 이런 데 가면은 알려줘. 아. 계약 전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알려주고, 계약한 이후에는 자기 혼자서도 알아볼 수가 있어. 근데 계약한 이후에 알아보면 뭐 하냐고. 그렇긴 하네. 좀 이상하지? 자금까지 다 줬어? 그때는 좀 늦잖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알아보면 안 돼.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잔금을 주기 전에. 잔금을 주기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최소한. 이거 안 해주면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집주인이 거짓말 했을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주민센터에 가서 뭐라고 물어봐? 집주인의 동의서만 있으면은 그 기존 임차인들의 전입일자 보증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라는 신청서가 있어. 그걸 써서 내면 간단하게 확인해 줘. 네. 일단 이게 카테고리 1이지. 네. 그치? 네. 카테고리 1은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사기를 친 경우. 그 경우야. 두 번째. 두 번째. 임대인이 중간에 나도 모르게 휙 바꿀 수가 있나 봐. 이거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어. 뭐냐면은 원래 이 집을 신축한 사람이 돈이 좀 있는 사람이야. 이번에 그 건축왕이라는 그 인간도 그랬던 것 같은데 돈이 좀 있어. 그래서 자기가 이 빌라를 신축했어. 그 다음에 요거를 임대를 했어. 즉 임차인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럼 임차인은 이 집주인이 엄청 재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니까 안심하고 들어왔어. 그렇지. 또 공인중개사도 그렇게 얘기를 해.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도 그렇게 알고 있어. 이 사람이 자력이 탁 튼튼한 사람이야. 대단한 자산가야.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역시 자신의 커다란 실수 없이 그냥 있는 대로 소개하다 보면은 괜찮다라고 소개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존에 자력이 있던 이 집주인이 바지 사장을 내세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 있지. 일단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임대차 계약을 다 했어. 다 체결해서 다 돈을 받았어. 그 다음에 자력이 없는 자력이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바지 사장들한테 이 명의를 넘겨. 그렇게 했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경우도 매매가보다 훨씬 뛰어넘게 전세금을 받은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매매가와 거의 비슷하게 전세금을 받았다고 쳐. 그럼 집주인은 빵원으로 이 집을 지은 거랑 똑같지. 소유했던 거랑 똑같지. 근데 어쨌든 전세금을 다 챙기지. 근데 실제로 이 집은 그 매매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이 다음에 경매에 나갈 가능성이 커. 그치. 경매로 나간다면. 근데 기존의 임대인이 망하지 않고 계속 버텨주면 괜찮아. 그치? 아니면 이 집 자체가 경매로 안 나가게 되면은 괜찮아. 그치? 근데 이 집이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집주인, 매수인, 바지사장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이 신축 빌라가 어느 날 갑자기 경매 시장에 나갈 수가 있다고. 어느 날 갑자기. 특히 요즘같이 집값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가 있어. 근데 집값이 요즘처럼 하락하는 국면에 온다면 어떻게 돼? 이 보증금을 받은 그 금액보다 이 집값이 더 아래로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 새로운 집주인은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수가 없어. 바지 사장은 돈이 없잖아. 돈이 없고 자기 돈으로 돌려줄 수도 없고 기존 가격으로 전세를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없게 되는 거야. 그러면 바지 사장하고 건축주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짜고 치는 경우가 바로 요번에 인천 미추홀구 사건이라든지 그 이전에 그 다른 지역에 있었던 빌라왕의 경우가 여기에 상당 부분이 속한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판례가 나왔어. 다행스럽게.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만약에 새로운 매수인한테 그러니까 새로운 집주인한테 이 빌라를 팔았던 사실을 내가 안 때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사이 대략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나는 저희 집주인 바뀌는 거 싫어요 라고 이의 신청을 그 전 집주인한테 보내는 거야. 내용 증명 같은 걸로. 안때로부터 너무 늦지 않은 시기. 그건 이제 합리적인 기간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늦지 않은 시기 안에 보통 판례상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인정되더라고. 내가 요즘에 이런 사건이 많았었거든. 실제로 겪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 집주인이 물어내야 돼. 웃기지? 전 집주인이 사기꾼이야.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런. 어쨌든 한 명의 채무자가 더 생기는 셈이지. 자기한테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바지 사장과.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법을 일단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근데 궁금한 게 임대인이 바뀌는 거를 임차인 모르게는 할 수 있는 거구나 원래. 그렇지. 주택 매매는 임차인한테 안 알리고 보통 많이 이루어져. 해. 그러면 오케이? 어쨌든 나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이 될 수 있는 거네. 그렇지, 늘어나는 거지. 현직 임대인. 그래. 그다음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카테고리는 뭐야? 세 번째는 대항력 발생 시점이랑 관련이 돼 있나 봐. 그거는 약간 드물긴 한데 법에 허점이 있긴 있어. 예를 들어서 대항력은 뭐죠? 대항력이라는 거는 내가 우선적인 권리가 있는 거를 제3자 누구한테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야. 대항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런 경우에 해당돼. 뭐냐면은 내가 잔금을 내는 날 보통 전입신고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치? 근데 집주인이 진짜 사기를 칠 생각으로 그 같은 날, 잔금을 받는 날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 가능하지. 날짜만 잘 맞추면 가능하지. 은행 문 닫을 시간에 계약하면? 그러니까 은행 문 닫기 훨씬 전에 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은 그게 그 등기소에 이제 접수를 한 사실을 임차인이 모르게 되는 거, 모르고서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 그래서 내가 그 전에도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잔금을 지급하는 날도 그 집의 등기부 등본을 띄워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 근데 실제로 자기가 잔금을 지급하는 날 혹은 그 직전 날 정도에 못 보던 저당권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집주인이 사기치는 거지 거의. 그럴 경우에는 잔금을 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왜냐하면 아까 당신이 얘기했던 대항력은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해. 그러니까 좀 하루에 편차가 생길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을 작심하고 잔금을 받는 날 집주인이 설정을 한다면 하고 돈을 확 뽑아 쓴다면은 당할 재간이 없지.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마지막 아니구나. 네 번째 경우는 뭐라 그랬지? 집주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사기치는 경우가 있다더라? 이거는 공인중개사라기보다는 그 집주인이 서울에 있고 건물이 자기 그 빌라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지방에 있다고 쳐. 내가 했었던 사건은 천안에 있었어. 근데 천안에 있었던 건물을 서울에 있는 집주인이 관리를 못하니까 천안 쪽에 있는 관리 회사가 있어.
거기 관리소장한테 맡겨버린 거야, 통째로 관리를. 그랬더니 이 관리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집주인은 그렇게 한 거야. 이 관리인한테 월세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자기는 월세 받을 생각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관리소장은 임차인들한테 전세 계약을 체결한 거야, 임차인들하고. 그럼 전세 보증금이 크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리고서 들어온 돈, 그러니까 계약서 2개 작성한 거지. 그래서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집주인한테 보내고, 그치? 그러니까 집주인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겠지? 그 다음에 임차인은 그 관리인, 대리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 사람 통장으로 다 줬단 말이야. 1억 원, 2억 원, 3억 원만 줬어. 그러면은 관리인이 대신해 주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 통장으로 보내? 그건 가능해. 집주인이 관리인 누구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써 있었어. 내가 한 사건은. 대리인한테 그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해.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이 사람이 몇 달,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 그 사이 월세를 붙인 거야, 집주인한테. 지는 계속 전세 받으면서.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뭐 한 17억 정도 챙겨가지고 튄 그런 경우가 있었어. 근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 그럴 것 같아. 나한테도 내 통장으로 받지 왜 관리인 통장으로 받아? 맞아.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는 방법 간단한 거 하나 있다. 뭐야? 뭐냐면은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하고 통화를 한번 하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해야 돼. 관리인이 설사 대신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그러니까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건 무조건 안 되겠다. 본인하고 통화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해서 본인하고 통화를 해야지 그 법원도 구제를 해줘, 나중에. 해외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그럼 당연하지. 뭐 하다못해 뭐 그 카톡이나 기타 SNS 같은 수단을 통해서 집주인이라는 사람하고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을 한 번 정도 해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또 한번 사례가 있을 때 설명하겠지만은 표현 대리라는 걸로 해서 집주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돼. 네. 그다음 5번째 경우는 내가 얘기할게. 뭔데요? 그 확인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어. 무슨 확인서? 기존에 이제 대출이 들어가 있는 집이야. 근데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집주인이 잔금을 받아서 내가 그걸 갚을게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경우 많지. 되게 많지? 그래서 이 집주인이 갚아준다고 하니까 그냥 순진하게 또 그 말을 믿고 집주인이 확인서 하나 써준 거 가지고 어떤 확인서? 잔금을 주시면 제가 대출금을 갚겠습니다 라는 확인서 한 장 딸랑 받고 그냥 잔금을 확 지급해버려. 근데 보통은 같은 날 하는데. 같은 날 은행까지 같이 손잡고 가서. 우리도 그랬잖아, 옛날에 그 젊었을 때. 그 가야 돼. 은행에 직접 가서 제가 대신 갚을게요. 그래서 돈을 들고 그냥 은행에 가야 돼. 공인중개사는 꼭 같이 가더라고. 그 공인중개사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임차인을 그러니까.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있어. 그러니까 20대 초반, 중반 이런 젊은이들을 상대로 할 때는 또 사기를 그렇게 치는구나.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모른다고. 약정서를 줄 테니 나를 믿어봐 젊은이 이러는 거야. 그렇지. 당신 목소리 비슷하다. 그럼 그 돈을 받아가지고 꿀꺽하고 대출금 안 갚어. 그럼 이게 물론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민형사상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작심하고 뛰어먹겠다 그러면은 전액 날아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5가지 경우에 있어서 각각 팁을 들었으니까 네. 앞으로 조심해서 잘 하도록 해야 돼. 마지막으로 예방법 한 번만 정리해줘요. 예방법? 사기 예방법? 일단은 계약을 하기 전에 그 건물 시세를 조사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면 쉽게 할 수 있지. 하지만 빌라나 오피스텔 뭐 이런 거. 그 오피스텔 이런 거 잘 안 돼. 그런 것들도 최대한 근처 부동산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부동산 등기부를 꼭 확인해야 돼. 당일날까지. 그러니까 계약할 때 한 번, 잔금 줄 때 한 번, 2번을 반드시 띄워봐야 돼. 이거 띄워보는 거 열람하는 거 700원밖에 안 해.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집주인이 올바른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을 그렇지. 세무서 가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제일 중요해. 하나.
기존 임차인들의 전입일자하고 보증금 액수, 총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 이거 크게 당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확인서 한 장 딸랑 받고 잔금을 줘버리면 안 되고, 잔금은 제가 직접 은행 가서 지급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렇게 중개해주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해.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어야지 믿을 만한 사람인 거지. 그 다음에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안 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꼭. 되는데 전화. 집주인하고 반드시 전화를 한 통 해달라고 해야 돼. 그렇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복잡했네요. 그래. 우리 대표님 아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대표가 갑자기. 근데 이런 건 또 혹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나홀로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변호사들 네.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 얘기예요. 네네. 서류 작성 대행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기는 너무 버겁고 귀찮고 이럴 때 음. 거의 뭐 한 5분이면 5분이면 신청 끝. 신청 끝나고 음. 그리고 나한테 딱 맞는 변호사들 중에서 내가 막 고를 수도 있다면 그럼. 여러 명 중에서 고를 수 있다면 가성비도 엄청 높아. 그러니까 전문 변호사 고를 수가 있어요. 서류를 내가 안 써도 된다는 것도 좋지만 두 번째로 좋은 건 난 그거 같아. 여러 명 중에 내가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른다는 거. 그럼 150명 정도의 변호사가 있으니까. 제안서를 보고. 그럼요. 잘했어요. 앞광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앞으로, 이런 전세 사기 없는 나라가 되도록. 자, 빌어봅니다. 빌어봅니다. 아멘. 눈 뜨세요. 빠이.